네, 안녕하세요. 인문결TV 개국기념 특집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3명 다 인사를 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사를 따로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요. 네, 안녕하세요. 임상훈이고요. 선생님 너무 딱딱해요. 그럼 어떻게 그래야 되나요? 좀 밝게 인사해 주셔도 돼요. 네, 인문결 연구소 소장 임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홍준 어디 계시는지를 교수님도 얘기하세요. 네, 좀 지금 자세하게.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셋이 이렇게 모인 지는 사실은 꽤 됐어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임상훈의 뉴스 하청공장을 통해서 저희 거의 한 몇 회까지 했죠? 지금? 100 몇십 회 하고 150 몇 회. 네. 160 160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봤습니다. 많이 떨리시나 봐요. 왜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목석 같아지셨어요. 지금. 제가? 네. 아닌데. 아닌데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목석 같아지셨어요. 제 생각엔 앉아있는 위치가 예전에는 이렇게 마주보고 이제 있다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때 녹음할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앉았었죠. 예, 이렇게 삼각형으로 거의 앉아 있었는데 네. 일렬로 돼 있으니까는 네, 일렬로 있으니까. 왠지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얼굴 임명장 크기에서 받을 때 얼굴 크기에서 내가 밀리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너무 뒤로 가지고. 임명장 받는 것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을 배경으로 해서 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다뤄보고 있고, 특별히 또 우리 이용준 교수님께서는 국제법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들, 그리고 좀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네. 되는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저희가 좀 그동안 다뤄봤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얼굴을 좀 보면서 시청자들과 조금은 더 교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면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그 베이스를 기존으로 하되 어떤 점을 조금 더 보강을 해볼까요? 채널도 개설했는데 외모를 보강해야죠. 그렇죠. 이 포토 그건 안 보강해서 될까요, 저희가? 되나? 그래도 뭐 해야죠. 알겠습니다. 외모 보강하시고 네. 그리고 또 예. 저는 외모를 보강하기로 하고 교수님.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 다소 이러면 다 떠나가실 텐데 저희는 외모 보강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저도 이 프로그램 합류하게 된 지 한 60회 정도 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 좀 단편적으로 읽어왔던 여러 가지 사사건건 좀 굉장히 또 마음이 불편했던 것들을 조금은 깊숙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들을 두 분께서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었는데 그런 포부를 바랐건만 외모를 좀 보강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보강할 게 없다 나는. 그렇지. 그거는 이제 됐고. 네. 나는 외모는 좀 아직 오. 튜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모를 좀- 예전에는 막 네. 튜닝을 해야 될 것 튜닝해야 같아서. 될 것 같아요. 네. 대충 왔는데 야, 나의 이런 지적인 뭐 이런 백그라운드는 전혀 보강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보강하나? 아니, 보강해도 저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야,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자신만만한 분들과 저희는 그냥 그럼 들으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문결 TV 첫 방송이기도 하고,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임상훈의 뉴스 하청공장으로도 그렇죠.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또 강화도의 모처에 있는 임상훈 소장님의 아지트세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아지트죠. 네. 저희 집이고. 네. 근데 이제 그 서울의 연구실에서도 제가 뭐 너무 늦어지면 자기도 하기 때문에 네. 늦어지면은 서울에서 자지만 이 또 주말에는 여기 와서 있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죠.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준 교수 저희는 바다를 너무 봤습니다. 멋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근데 물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방송을 위해서 좀 커튼을 내려놓은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들께서 바깥에 바다가 펼쳐져 있다라는 걸 좀 상상을 하시면서 나중에 좀 보여주실 수 있죠? 맞아요. 예. 조금 현장 스케치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취지의 방송을 개국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이 날짜가 2019년 5월 18일입니다. 예, 날이 날이니만큼 또 저희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저희의 첫 주제는 5.18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좀 1980년 5월 18일 당시가 네.
뭐 되게 어리셨을 것 같지만, 네. 예, 아무래도 교수님이 여기서 제일 연장자시고 죄송합니다. 읽어서. 아이, 별 말씀을요. 그 다음에 저 이제 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때 기억이 나죠. 교수님은 그때가 중3 때입니다. 중3 때. 아. 중3이면은 뭐 당연히 기억은 이제 당연히 나는 나죠. 것이고 당연히 나죠. 그리고 기억뿐만이 아니라 어떤 판단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근데- 저게 뭐지 뭐 네. 근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줬죠. 당시 언론에. 그렇죠. 언론이 주위에서 굉장히 통제를 했다고. 친구들이 야 광주에서 무슨 큰 폭동이 났대. 그렇죠. 이렇게 폭동. 났죠. 그럼요. 폭동이 났다 그랬죠. 예, 폭동이 났다 그랬고 언론 통제했으니까. 네. 단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거는 뉴욕 타임스 기사나 이런 거가 이렇게 그 친척들이 미국에서 보내주는 약이 좀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드시던 약에 그걸 쌓아놓은 뉴욕 타임스 기사에 그렇다는 걸 알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작은 회수께서 그때 그 독일에 계셨는데요. 그 전화로 좀 국제 전화가 어려웠죠. 근데 그쪽에서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그 헤드라인에 뭐 이만한 칼라 사진이 났잖아요. 너무 참혹한 사진이. 그래서 그렇게 좀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3 때 뉴욕 타임스를 읽었다. 아니. 그건 그 아니고. 말씀. 네. 그건 아니고, 그 이제 뭐 형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형님하고 좀 나이 차이가 여덟, 있으셨으니까 일곱 살 차이 나니까. 형님은 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언론 통제가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뭐, 국내 언론에서는 완전히 통제됐죠. 그래서 잘 모르고 있었고, 광주에서 폭동 났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야. 사실은. 저는 아니 말씀을 아니요. 굉장히 제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광주의 진상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그렇죠. 법적 판단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됐죠. 제가 사실은 그 윤희상 선생의 광주의 영원하라는 그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86년도에 그 평양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초연을 했는데 그게 그 서울대학 앞에 조그만 서점에서 몰래 팔고 있었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로. 네. 그거를 이제 판다는 얘기를 들고 가서 샀죠. 제가 이렇게 갔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게 뭐 기관원이 아닌가 보더니 비싸요. 샀는데 사자마자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언제였어요? 그건 나중이죠. 90년 이후죠. 90년 이후에. 90년 이후에 다시 이제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해갖고 보는데, 이게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이게 현대 음악이지만, 도저히 음악이 아닌 기괴한 소리로 뭐 삐삐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윤희상 선생님의 그 명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음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음악이 들렸어요, 나중에. 언제냐면, 김영삼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의 그 진상을 알리면서 그 현장이 동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윤희상 선생님께서 그거를 정말 그 창상을 그대로 악보에 음악으로 담으셨구나. 기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려요. 예, 그게 지금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 흔히 예술을 할 때 네, 네. 예술을 우리가 미학, 에스테틱으로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서 사실 예술과 미학이 꼭
이렇게 일치되는 건 아닌데 흔히들 이제 가장 미학을 예술과 일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결부를 시키다 보니까 예술은 항상 아름다운 아름다워야 것으로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아름다움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일부러 네. 추한 거를 역겨운 거를 그러면서 왜 저 아름다운 것만 그 골라서 보려고 그러냐 그런 의도로 일부러 그러실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음향 같은 것들도 아마 넣으셨던 것 같아요. 예, 피카소 네. 저 한국 전쟁에서 네, 학살이나 네. 그 네. 그림도 그렇고 네, 예, 굉장히 좀 뭐 최근에 나왔던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그 광주 당시 항쟁의 모습을 굉장히 나름대로 실감나게 그렸는데 너무 좀 참혹하다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거는 전혀 영화- 현실이어가 그러니까. 전혀 현실을 그린 게 아니죠. 그거의 네. 100배는 참혹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영상만 봐도 그렇고 당시에 증언을 봐도 그렇고 네. 예, 뭐 영화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인데 당시 진압군들의 그 시민들에 대한 그 어떤 잔혹행위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선생님은 80년 5월 18일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교수님 제 정확하게 몇 학년인지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네. 그 아마 그럴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었네. 제가 보니까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는 친척들이 광주에 많이 사세요. 예. 네. 그러면 조금은 더 소식을 들으셨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따로 듣지는 못했었고 다만 이제 나중에 종료된 후에 들었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 TV에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폭도들 그리고 폭도죠. 폭도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소문들이 이렇게 타고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다음에 유언비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유언비어라는 말. 네. 그랬는데 저희 그 큰 이모님이 이제 광주에 계셨어요. 근데 이모부님이 광주에서 의사하셨는데 그러니까 광주에 보면 충장로가 있고 충장로가 서울식으로 하면 아마 명동 네, 같은 네. 그다음에 금남로가 있고 금남로는 우리 서울식으로 하면은 그 종로, 대로 같은 이런 데죠. 충장로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근데 그 이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신 상태에서 5.18이 터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광주가 저기 고립되고 고립됐죠, 완전. 그럼 이모님은 가실 수도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족은 다 광주에 계시는데 이모님 혼자 서울에 계신 상태에서 전화도 불통이죠. 네. 모든 것이 불통되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네, 네. 그런 식으로 며칠을 보내셨어요. 서울에서. 뭐 그저는 어린 마음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족이 그 고립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안에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네. 곧 이제 당연히 이제 하셨고, 그 친척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네. 거를 전 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분들 전에서 들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남학생이며 여학생이면,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얻어맞는 뭐 이런 거, 여학생은 얻어맞는 거에다가 다른 그 모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 네.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그때 들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엔 저도 또 광주에 내려가 봤고 그 MBC가 불타 있는 거 예. 그거 아주 상징적이죠. 네. 계속해서 이상한 보도만 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MBC 방송국을 불태워버렸죠. 네. 그러면서 제가 지난해에 광주 MBC 방송하고 그 5.18 그날 바로 그날이었는데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광주 MBC 불타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광주 MBC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보도를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면은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온다는 거를 본 바로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죠. 거기서도. 아니 뭐 지금은 뭐 워낙 다양한 매체가 있으니까 언론 통제라는 게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정말 방송사, 신문사를 얼마나 어떻게 쥐어틀고 있었는지가 그렇죠. 예. 눈에 선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폭도, 폭
폭동 폭동 이런 그렇죠. 언어로 지금 그들의 모든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규정해버리고 전 국민은 그렇게 알아버린 알았죠.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94학번인데 네. 저는 94학번이 돼서 대학교에 가서 광주에 참사가 나갔어요. 대학 때 그때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인데 5월 18일에 뭐 학교에 이제 이런 사진전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광주에 연고지 있는 분들도 없으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으셨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해. 때 그쪽에선 특히 더 많이 했대.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갔던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93년에서야 그렇죠. 밝혀지게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13년 동안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렇죠. 겁니까? 네. 전두환 정권에서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철저하게 막은 걸까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뭐 그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도 네. 계속해서 이제 광주는 이제 그 폭도들이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누구 지만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뭔가, 예. 그 광수 일 예. 광수 이해해가지고 네, 네. 그 안에 그 북한 그러니까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왜냐하면 미국이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뭐 600명이나? 600명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슨 검증이고 뭐고도 필요 없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그 당시에는 계속 그렇게 지속이 돼 왔던 거죠. 그냥 진짜로 북한이 내려왔었나? 간첩이 있었나 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 당시에는 대학 분위기 저는 제가 86학번이기 때문에 그 87이 그러니까 바로 다음 해잖아요. 네, 네, 87 6월 10일 이게 이제 바로 다음 해, 그러니까 2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대학 전체가 완전히 이렇게 들썩들썩 할 때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공부보다는 시국 이야기를 더 많이 했죠. 했던 예. 것 같아요. 공부야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시국 얘기를 했던 시대 같은데 대학 안에도 그런 학생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광주에 보면은 뭐가 그 무기를 가지고 어디를 털었다던데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거는 이번에도 그 뉴스 공장이나 다스베이다의 그리고 또 손석희 교수 지금 사장님이죠. 그 프로에 나오셨다고도 하는데 그건 못 봤어요. 증언들 하잖아요. 네.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무기를 가지고 뭐 은행이니 이런 걸 털린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놀랄 정도로 평화로웠죠. 너무 순진해요. 네. 이상한 사람이 이거 혹시 간첩 아니니까 저 봐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치안이 완벽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옛날에 파리 코뮌이라고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그 광주 코뮌 시대가 자치정부. 그렇죠. 자치정부가 아주 짧은 한 시간 열흘 정도? 열흘 정도 선 예. 거죠. 네. 민주주의 한 모델이 거기서 실현돼 봤다고 할 수가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저는 대학 때 그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들한테 간혹 물어봤는데 워낙 트라우마가 커서 그런지 그 문제를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 그러게. 오히려. 오히려 막 어. 각 대학에서 5.18 때 되면 이제 반 독재 시위를 하는데 광주에서 막상 올라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했던 기억입니다. 그냥 자기는 뭐 어려서 집에서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다 이런 식만 얘기하지 그거를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정권이 워낙 거의 뭐 빨갱이로 몰고 그랬으니까 이 광주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 특히 광주. 네. 다른 뭐 전라남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광주 자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친구들한테도 저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잘못된 시각을 줄까봐 그렇게.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 저희는 5.18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본다고 하면 도대체 80년 5월 18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발포 명령을 하고 폭격기까지 날아갈 네, 뻔한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래요? 누가 정 교수님 한번 네. 그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면은 네. 199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면서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되죠. 네. 이 물리적 공백 상태를 밀고 들어온 게 전두환 그 군사
이제 정권이죠, 집단이죠. 네. 태클을 아직 이제 정권을 잡기 잡기 전에.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갖고 일단 정권의 기초적인 그 그라운드를 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국적인 국민들의 이제 저항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또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그랬는데 계엄령을 이제 선포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민주화 세력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또 대학가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군사 독재 정부의 성립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민주화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5월 달쯤 됐을 때 이제 계엄령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국 대학에서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다 들고 일어나자고 했는데 실제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는 다른 대학들은 못 일어나고 전남대학하고 조선대학이 광주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민주화를 외치면서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정말 그 물리적 폭압에 대해서 정말 유일하게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결국 광주 시민들이고 광주에 네. 있는 당시의 젊은 민주화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은 당시 전수한 군사 집단은 광주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게 그만큼 사상자가 많이 나게끔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5.18을 진압하고 네. 서울의 봄도 진압하고 그러고 전두환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그러니까 있던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가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전라도 쪽에 전두환 정권이 집중할 수 집중해서 있었죠. 예. 뭔가 본보기로서라도 물론이죠. 예. 이제 너희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더 참혹하게 만들어버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전국의 누구도 전두환 군사 집단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탱크 앞에서 나서지 못했는데 광주 시민들만 일어난 거죠. 이것은 네.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전 세계 시민운동의 관점에서도 20세기 후반에 이 정도로 물론 뭐 헝가리도 있었고 그랬지만 네. 우리도 원오브댐이죠. 정말 좀 기릴 만한 그런 투쟁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증언들 나오는 걸 보면 광주를 아예 타겟팅을 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좀 새롭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 5.18을 맞아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취약하잖아요. 본인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통성을 확보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가장 군인들이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그 안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깔려지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그래 역시 그 안보에 맞는 그런 정권이 역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언이 나온 것들은 이런 것이죠. 어느 한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럼 진압을 해결하고 진압하는 하면서 자신들의 정권의 네, 그렇죠. 정당성을 얻게 되는. 확보한다. 근데 이제 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이제 옆에서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걸 도시를 부산으로 할까, 대구로 할까, 광주로 할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 감정상 이 전라도 쪽이 더 좋다는 판단이 있었을 테죠. 그리고 DJ의 근거지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제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과거에부터 이제 박정희 때부터 가장 무서운 인물이었고 그리고 선거에서 사실상 졌죠. 71년 선거에서 졌어요. 박정희가 사실상 진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는 부정선거로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전에 박정희하고
김대중하고 선거를 할 당시만 해도 지역 감정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럼요. 박정희가 도시, 만든 거죠. 그 당시 이런 경향이 있었죠. 도시는 그 야당을 주로 좀 많이 찍고 시골이 이제 여도, 예. 그러니까 박정희는 시골에서 많이 나오고 네네. 지역이 꼭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도시는 아. 저 김대중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걸 철저하게 이제 지역 감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인구가 전라도 인구와 저 경상도 인구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가 지역 저 땅 크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네, 네, 네. 훨씬 경상도 크죠. 그 경상도와 경남 쪽이. 전라도를 지역 감정으로 몰고 가면은 그럼 승부는 뭐 예. 그 선거를 하나마나 그러니까 아하. 되니까 예. 그 지역 감정으로 몰고 가는 것이 뭐 백승 뭐 백전- 무패 백전백승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거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투입돼 갖고 그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사회공학적인 방법들을 구상을 해낸 거죠. 야, 이건 지역 감정이다. 무슨 둘이 뭐 영남하고 호남 사이 굉장히 철천지 원수처럼 뭐 삼국시대부터 그렇게 만들자.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예. 일례로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은 경상도 분인데 71년 선거에서 김대중 네. 찍었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나는 김대중 찍었어. 이렇게. 예. 그리고 그렇게 서로 교차 선거를 했는데 어허.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역 감정도 철저하게 조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거에 더해져서 광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고 이게 지금 계속되면서 더 공고화돼서 선거 때마다 아직도 지역 감정은 다 남아있고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망국적인 그 병을 이제 그때 만든 거죠. 저 군부에서는 지역 감정을 이제 김대중 당시 후보가 유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후보가 지역 감정을 일으키면 백전백패예요. 그렇죠. 그걸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요. 예. 호남만 딱 고립되고 나머지는 다 어허. 예, 실제로도 그 선거공학을 보면요. 예전에 이제 김대중 뭐 92년 선거도 그렇고 뭐 전라남도 지역에서 90몇 프로 나오잖아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 한반도를 동서로 나눠 보면은 또 동쪽에서는 거의 김대중 표가 거의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걸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 예, 거꾸로 해보면. 거꾸로 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네. 자, 5.18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가해 책임자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도 너무 뻔히 알고 네. 있는데 진상 규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완벽하게 어떤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됐고가 밝혀진 게 아니죠. 없죠. 명확하게 딱 그럼요, 지금 되어 있지 아니죠. 않은 거죠. 그럼요. 이게 정말 더 화가 나는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 주류 세력이 그 5.18 군사 반란이죠. 그러니까 그 학살 책임자들과 너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그 전두환이 그냥 혼자 그 군사력, 자신의 어떤 그 물리적 힘만으로 당시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거기에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시잖아요. 그분들, 그 드러놓는 분들 네, 있잖아요. 예. 아니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거면 전두환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그냥 척만 하는 거죠. 오늘 광주 가서 그냥 마지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지금 93년 김영삼 정권 때부터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진상규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럼 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국제적으로 혹시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제법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개인적인 문제로는 이제 이미 국제법에서는 이 개인의 인권 문제, 특히 시민적 자유권적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개인 통보제도라고 해서 우리 김근태 선생님도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유엔의 인권 침해를 호소한 적이 있지만은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우리도 1966년 그 유엔 시민적 자유권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데
이거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광주라는 시 전체가 고립된 거고 전체가 학살을 당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아파타이드라든지 어떤 집단 학살이나 에스닉 클렌징 같은 예전에 뭐 동구 유럽, 코소보 같은 데서 일어난 그런 집단적인 학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선은 국내적인 조치가 이제 제일 좋고 제일 우선돼야 되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 여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 봐야 되겠죠. 네. 국제 여론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 인문학을 하면 항상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있는 어떤 심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시에 80년 당시에도 이렇게 외신 기자들이 들어와서 예. 찍어서 이제 외부로 나가서 알렸을 때 이게 왜 이제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것. 인간이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이라는 것도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럼요. 거기서 네. 바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래서 우린 여전히 80년 5월에 있었던 그런 그 외신 기자들에 의한 어떤 그런 보도 이런 거로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외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뢰가라는 네, 것 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너무 맹신 뭐 그런 네, 얘기를 그렇죠. 우리가 예. 하기도 했지만 맹신까지 갈 정도로 간 것이 아마도 그런 외신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국내 언론은 믿지 못하겠고 외신은 뭐라 그러든 이게 사람들이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아니요, 먼저. 그 힌치페터 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기 있는 기자고요. 또 그거를 보도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용기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외신이요, 데스크에서 다 첨삭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9.11 때 2,700명 죽고 수천 명 부상당하고 실종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같은 날, 전 세계 3만 5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3만 5천 명 정도 어린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오늘도 3만 5천 명 정도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국제사회의 언론의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데스크가 선택을 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주요 언론 네트워크를 쥐고 있는 나라의 이해와 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힌치페터 그 기자의 용감한 기자 정신, 보도 정신과 그걸 또 일면 헤드라인에 전 세계에 밝혀준 독일 언론의 그 정신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그림 이제 풍자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풍자 그림이에요. 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쪽 팔레스타인 쪽하고 이스라엘 양쪽 어린이들이 있어요. 네. 팔레스타인에서 그림이니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 있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그 이스라엘 복장을 한 어린이가 이렇게 앉아서 여기 상처 나서 울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는 아무도 없어 기자가. 근데 그 BBC, 뭐 CNN 이런 카메라 맨들이 이스라엘 쪽을 찍으면서 울면서 찍는 상처난 거. 아이에게는 그걸 이렇게 찍으면서 뭐 펑펑 울면서 아이고. 그 풍자 그림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걸 상징적인 보여주는 거죠.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디에 테러가 났다.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인데 유럽에서 났을 때와 제가 이제 국제 뉴스를 하면서 네, 그렇잖아요. 네. 유럽에서 났을 때와 아시아 어디에서 테러가 났을 때 대안은 그게 다르죠. 가중치가 달라지는 네, 거죠. 그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동 그러면 테러를 생각하는데 그건 미국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맞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얘기지만 2차 대전을 미국 대 독일의 전쟁으로 인식하는 거는 헐리우드의 작품입니다. 원래 2차 대전의 주요 전선 라인은 독일 대 소련이죠. 네. 예,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대 이후에 양측 간의 희생자가
10대 1이에요. 어. 약 10,000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한 1,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의 테러를 제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테러의 성격은 보복 공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실 당하고 당하고 나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3분의 1 정도는 커서 순교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영국이 만들었거든요. 프랑스가 만들었고. 네. 그런 식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언론이 어느 쪽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네.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중동 그러면 테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도 뭐 같이 살아봤지만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음. 극단주의자들은 어디냐. 그 영향이 네. 아직까지도 우리 그 뉴스 같은 데서 댓글을 보면은 이슬람, 무슬림, 뭐 폭력, 테러 이쪽 바로 그냥 그 관계로 사람들이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도식화돼 있어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예. 너무 굳어져가지고 네. 그 참 어려워요. 극복이 참 어려워요. 근데 네. 이럴수록 우리 같은 사람이 방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맞죠. 것 같아요. 예. 제도 재밌는 얘기 옛날에 이렇게 굉장히 시니어 변호사 한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일제 때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일본 변호사 하셨는데 그 한일 회담 때문에 일본에 가셨을 때 당시 이제 점령 기간이었죠. 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에. 근데 미군 군정, 일본의 미군 군정의 이제 장군들이 좀 한국 사람들을 안 좋게 보면서 당신들 뭐 여러 가지로 뭐 보니까 안 좋더라. 그래서 그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러셨대요. 아, 그렇냐고? 우리는 35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영미 귀축이라고 계속 들었다. 당신네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들었다. 네, 네. 당신네 미국 사람들은 머리에 뿔 나고 이렇게 사람 잡아먹는 사람을 들었는데 지금 당신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네, 같더라. 네.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아하. 근데 저는 그 소리 듣고 굉장히 좀 이렇게 찡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무언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네. 그 틀 자체가 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우리가 좀 조종당하기 네. 쉬운 인간들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학이 예. 그래서 중요하죠. 사람의 어. 관점을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뭐 옐친 때도 그렇고 그 CNN 같은 데는 그 카메라가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그 앵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 상황이 전혀 다르게 인식된대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미 그쪽은 다 알고 카메라 잡아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거 봐도 그렇고 어쨌든 외신도 네.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상당히 편집된다는 걸 조금 그렇죠. 아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다 그래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인문결 TV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미 느끼셨겠지만 저희 광주 5.18에서 어디까지 갔다 왔죠? 중동까지 갔다 왔어요. 저희 이런 방송입니다. 다시 광주로 가야 되죠. 다시 이제 다시 광주로 광주로 좀 오겠습니다. 네, 돌아올게요. 예, 그래서 앞서 그 당시에, 우리 네. 그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네. 우리 지금 얘기해주신 그 독일의 힌스페터 스펜터, 기자의 활약 그리고 네. 이제는 또 우린 이 너머의 그 독일 데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의 존경해야죠. 마음을 네. 전달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잘 그려준 영화가 또 택시 운전사라는 그렇죠. 영화가 예. 또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 택시 운전사를 이제 보신 분들 중에서는 네. 이제 뭐 공감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영화인데 그 허구일 수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외신들의 보도를 이제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의 그 외신을 통해서 나간 그 보도들은 그 택시 운전사에서 그려진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오늘 그러니까 80년 5월 80년 5월. 당시에 네. 외신들이 보도들. 광주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한번 좋아요. 가져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힌스페터 기자 이제 보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제였냐면 5월 22일 방송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 한창 광주에서 5.18이 때네요. 그렇죠. 예. 탁 하고 5.18, 19, 20, 21, 22 4일 네, 지났잖아요. 한참 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공영 방송이죠. 다스 에르스트라고 하는 데서 이제 8시 뉴스, 그 타게스 샤우라고 하는 8시 뉴스에 이제 메인으로 보도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취재진은 셋길을 통해 광주로 진입했다. 군과 경찰이 이틀 동안 이곳에서 시위대에 가한 잔인함은 우리가 직접 목격한 중상자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오랜 군사 기간 동안 쌓인 국민들의 증오가 폭발하면서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약 3만 명이 직접 거리 전투에 나섰다. 계엄군은 양측의 충돌로 인해 수요일까지 9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학생들이 말하는 숫자는 더 많다. 사망자가 수십 명이 이른다는 것이다. 과장된 진술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공식 집계보다 훨씬 진실에 가깝다. 시위대는 구속자 석방, 군사적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고 국민들은 완전히 시위대 편이며 모든 주유소는 휘발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이 영화에 나오죠. 예, 영화에서도 네. 맞아요. 실제로 외신에서 이대로 보도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힌츠베터 기자가 이제 실제로 그 보고 했던 것이 거기 영화에서도 그대로 나온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 세계 다른 외신들도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독일 역시 이것도 독일 언론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서 보도한 거 알려드릴까요? 네. 22일 이것도 역시 22일이네요. 아, 네. 22일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계엄령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지 이 3일째 되는 21일 광주에서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됐다 이렇게 전했네요. 그러면서 도시는 외부와 단절된 채 전화는 단절되고 도로는 차단됐으며 헬리콥터가 상공을 떠돌고 있다. 헬리콥터 떠는 건 그러니까 이걸 네. 가지고서도 예. 지금 전두환 씨는 뭐 그런 적 없다고 없다. 얘기를 근데 하고 22일자 르몽드에 80년 5월 보도가 22일에 르몽드에 보도가 됐어요. 그 외에도 진짜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그들의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직까지도 나를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좀 더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국회에서조차 진상규명위원회 하자고 해도 아직도 손발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큰 이해관계죠, 그거는. 이해관계가. 예, 그거는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치 구도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네. 또 그 광주 학살을 통해서 깔아놓은 그 템플릿이 가는 거잖아요. 예. 전두환은 물론 노태우,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았지만 어쨌든 그 기반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아직 되게 잘 살고 있대요, 다들. 아니 그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 전두환 일파들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실제 그거 다 조사해 봤는데 네.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뿌리가 이제 그 뿌리죠. 네. 처음에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그 기득권이 해방돼도 계속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도 계속 연결이 되고 민주화가 돼도 계속해서 이제 그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런 그 증언이 새로 나오고 조사가 되고 뭐 해도 결국은 그 정치 논리로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고 이런 입장이 있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좌우가 그 공존해야 되는 것은 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좌우 안에 싹 숨어버리면은 더 이상의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마치 그 범죄자가 성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꺼내오기도 못하고 이제 이런 것이 그 역사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독일의 그 나치 정권 하에서 협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치 안으로 숨을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걸 주지를 않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우파 좌파가 없죠 이런 데는. 우리는 좌우 아니에요. 반민족 세력과 그러니까 제가 맞네요. 제 말씀이 이 맞네요. 민족적인 그러니까 정의에 있는 것하고 반민족적인 이런 것하고가 정치 속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좌우가 돼버리니까 그 좌우의 프레임 속에 이렇게 그렇죠.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건드리질 못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정치 탄압이라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어서 많이 들어봤네요. 정치 탄압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기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의 그 역사
그 바로 세우기 운동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네.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죠. 그러니까 우파에 숨으려고 해도 우파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이래 넌 나가 이렇게 그럼요. 되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는 네. 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그거는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일본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저 전범 세력들이 본질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본 주류를 본류죠. 네, 네.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좀 이렇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유럽에서의 그 반나치 그 역사 청산 문제하고 이제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의 전후 정책이 달라서의 좀 기인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이 펀더멘털 체인지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의 기민당이건 사민당이건 또 뭐 프랑스의 사회당이건 아니면 우파건 전부 반나치 투쟁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치를 거부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정치 의지가 강해지는데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 입장을 그냥 고수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과 군국주의 세력이 그냥 남아있는 거고 한국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라는 프레임 속에 그냥 숨어버리면은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태고 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작을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는 더 어렵고요. 더 말해 뭐하겠어. 2년 전까지 그 반민족 독재자의 그럼요. 딸이 딸의- 또 네. 대통령하고 있었으니까 네, 네. 다 죽어가던 세력들이 또 살아난 거죠. 네. 뭐 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근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쪼개보기가 있어요. 쪼개보기. 굉장히 답답한 현실인데 왜 쪼개 이런 말. 이런 거 말고 비서거 말고 좀 분석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기.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18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도 명칭이 굉장히 많이 네. 바뀌었잖아요. 뭐 광주 사태라고 사태였죠, 했었죠, 처음에는. 거기서 시작을 처음에는. 했죠. 근데 지금은 광주도 뗐어요. 정식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말에 좀 착안을 해서 5.18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그곳에서의 책임자도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네. 일단은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군부 정권이 왜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뭐 앞서 말씀하신 지역 감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지 그 다음 한 발짝 더 가고 조금 더 역으로 거슬러 가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될지도 한 발 한 발 한 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지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게 해야죠. 첫 걸음이라면 네네. 정말 이 민주화 운동에 여기 5.18 민주화 운동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해갈 그렇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전 50 청문회 때도 처음에 깨야 될 논리가 뭐였냐 하면은 그 광주로 특전사를 투입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들의 논리. 그때 김광일 의원인가요? 그때 그랬죠. 당신 말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제일 용감한 부대가 공수특전단이라면서요. 근데 북한에서 지금 안보 의혹을 하는데 우리 최정예 부대를 갖다가 광주에 투입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말이 맞죠. 네네. 그렇게 깨는 거죠. 네. 그런 문제로 이제 깨기 시작했는데, 김영삼 정권 때의 그 역사 바로 세우기가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 그 미진했죠. 이 미진한 문제들은 단순히 뭐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고 있는데 워낙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선에서 좀 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런 정부가 이제 작년 2년 전까지 네. 뭐 사실 박정희가 전두환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갑자기 전방에 있다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정치군인이죠. 네. 청와대 경호실 당시에 있던 박정희의 최측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몇 년 안에 그 모든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근데 몇 년 안에 하면 안 될까요? 국민들이 생각이 있으면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길게 끌어가야 네. 좋을 게 없을 좋을 거 것 없죠. 같아요. 가면 갈수록. 네.
강풀씨 만화가 음. 26년이란 만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5.18 사태를 알리는 굉장히 주요한 네. 만화였거든요. 근데 그게 26년이었어요. 네. 2006년에 네. 나왔기에. 근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거 얼마나 더 39년 됐지 얼마나 더 않습니까?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네. 김영삼 정부가 처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로 나오니까 뭐 역사는 바로 세울 수 없다. 검찰에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걸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때 나온 소리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독일 그 헌법학의 기본적인 논리들인데 그러니까 그 검찰의 논리를 누가 깼냐면 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 교수님이 깨셨죠.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그 신문 칼럼으로 대륙 국법학 기초도 모르는 무식한 검사들이 일을 저질렀다.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구테타가 성공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법적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살아있는 그들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날 김영삼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논의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붙들려 간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직도 진상 규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몇 년을 더 끌고 갈 문제는 아닐 그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전 때. 말씀이 좀 심할지 모르지만 그 주모자들이 그 침대에서 조용히 자연사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오래 사셔야 됩니다. 좀 잘 버티시고 잘 네. 버티시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드리려던 말씀은 그 당연히 그 빠른 정말 이 현재 정부가 정통성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촛불 촛불로 정권, 가져갔어요. 촛불 정권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이라면은 그 2016년이었나요? 대통령 선거가? 네.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그 5월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 원래는 그럼요. 12월 말에. 그렇죠. 네. 그랬어야 되는데 그 선거가 빨리 열렸다. 그게 왜 열렸냐? 촛불로 만든 거라는 국민들이 거죠.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만든 정권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적당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절차에서가 아니라 비상 상황. 그래서 국민이 만든 정권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면은 그러면은 그 다른 앞서 있지 않았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도 그 민주화 그리고 그 어떤 그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런 정권 그 세력이 이제 정권을 들어간 일은 있었지만 100%는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렇죠. 경우도 일부의 BJP, 예, 그렇죠. 연합했죠. 일부의 보수 세력을 데리고 왔고 그럴 수밖에 없죠. 보수는 분열시켰고 보수의 일부까지 끌고 와서 간신히 이긴 네. 그런 네. 선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엎어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더 정통성은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 하는 얘기가 그렇죠. 대통령만 바뀌었지 사실상 안 의회는 바뀌었다고.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의회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던 말씀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라는 생각이 네, 아니고 네.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가지고 있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뭐라고 할까요? 그 사고가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 이제 그거는 분명히 이제 몇 년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이거는 뭐 우리가 보장할 수 없지만, 그거는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네, 계속 네, 생각할 지금 수 할 수 있죠. 있고, 네. 내일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런 맞습니다. 거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저도 동의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퍼블릭 거버넌스, 소위 국회, 정부 그렇게 큰일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출범한 민주 헌정 원리가 아니에요. 사실 뭐 유럽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국민들의 선에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깨어있는 시민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세금 냈으니까 맡기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그렇죠.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권리와 주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네. 냈으니까 난 선거권 있고 무슨 그 교육에 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것이지만 그런 정도의 그런 수동적인 네. 것이죠. 생각보다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오늘 개국 방송이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만약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어떠한 식의 논리를 만드는 방송이었으면요 엄청나게 지원받았을 겁니다. 물적으로. 아, 네. 그래서 다 크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자발적인 국민들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협력된 힘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거지, 어떤 정부의 관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권 아니면은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가 아닌 주권. 주권이죠. 그것이 적극적인 이제 권리. 포퓰리즘과 상대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포퓰리즘 민주주의 거의 비슷하죠. 네. 그게 어디가 맞아요. 하지만 그 차이라고 하는 사실 것은 그거죠. 예, 뭐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예, 그 주권을 지키는 그것이 이제 포퓰리즘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런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인문결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로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희 인문결 TV가 있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인문결 TV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수많은 정보 속에 수많은 카더라 속에 그리고 또 뭔가 왜곡된 정보를 전하시는 분들 보면 왜 그렇게 목소리들이 크신지 그리고 어쩜 그렇게 당당하신지 저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맞아요. 있는데 예. 그걸 보는 어르신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르신들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에 또 굉장히 혹하면서 야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주에서의 증언을 하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왜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이상한 왜곡된 사실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봤어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그분들 보면은 그 방송을 들어서 그걸 믿은 것이 아니라 네. 미리 결론을 내놓고 그 논리를 받아들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건 세대 갈등이에요. 이념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인류도 에이징 소사이어티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인류가 수십만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내다봐야 바탕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지금 되게 구체적인 내다바이라는 내다봐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막 그렇게 큰 소리 내시는 분들, 어르신들 가끔 뵈면은, 저도 화가 나고, 저희 예전에 뭐 아는 사람도 그 덕수궁 앞에서 그 봤는데, 눈에서 막 불똥이 떨어지더래요. 근데 거기는 보면 그분들이 살면서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이 사회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게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저는 좀 인지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지금 역으로 네. 이상한 쪽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근데 지금 노년층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정치적 파워도 강해진 거예요. 그분들은 특히 선거 참여율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결합돼서 어찌 보면 그분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정부도 또 필요해요. 예전에 미네소타 출신의 그 유명한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 민주당에서 좌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제대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철저하게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좌파고 빨갱이다 그러면은 누가 나서냐 하면은 그 제대군인들, 그러니까 극우 제대군인들이 이분을 막으려고 나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뭐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좀 따뜻하게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나 저도 안타깝게 본 적이 있는데,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데 보면 피아니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뭐라 그러죠? 전쟁 영화가 전쟁 아니고 속에 전쟁 속에 있는 네, 피아니스트, 네. 스탕다일이. 네, 네. 근데 그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제가 중동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커서 최소한 반세기 정도는 이 중동 문제가 전진을 못하겠구나, 진전을 못하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피해를 보고 자신의 정권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타협이 좀 안 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부 내에 소속된 주요 그 인사들이. 네네.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네네.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 제 판단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도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게 좀 안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좀 유연성을 잃고 있는 근데 저게 왜 부분이 좀 눈에 그럴까 보이시는군요. 봤더니, 왜 그럴까 봤더니 그분들도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컨대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뭐 노무현 정부 노무현 재단에서도 뭐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솔직한 심정은 항상 저는 아웃사이더예요. 쟤는 그래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랑 같이 운동하던 사람 아닌, 학생 운동하던 친구가 아니어서 아니고 유학 갔다 와서 저러고 있는데 제가 왜 저러지? 그래갖고 한번 제가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갔다가 프랑스 사회당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세대도 좀 지나고 그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도 뭐 무슨 광주에 뭐 북한에 뭐가 이런 분들조차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던 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전쟁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전쟁이 갖는 트라우마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광주에 2년을 살았어요. 군복무 광주에서 했는데 네. 거기서 초등 군사반 교육을 받을 때 저희 그 선배들이 중에서 이 계엄군으로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얘기도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냥 후배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첫날 나가라 그래서 그냥 나갔는데 저쪽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 부하들이 막 피 터지고 죽는 걸 보니까 그 다음날은 머리가 돌아갔고 이제는 막 상대방을 시민을 적으로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뭐 월남전도 그렇고 여기 광주에 투입됐던 군인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도 많은 피해자인 거예요.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영화 박하사탕의 설경구가 또 그런 말도 못하죠. 박하사탕. 예. 결국은 박하사탕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박하사탕의 그 감독이 주는 메시지가 한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네. 그것이 결국은 광주가 그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트라우마와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껴안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네. 그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지 않으시리라 저는 생각이 당연하죠. 들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조금도 네.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깊이 파다 보면 결국 인지심리학적으로 예. 큰 상처가 도사리고 있다. 가끔 저희 아버지 통해서도 어머니 통해서도 그 전쟁을 통한 상처들은 18살짜리 여고생이 이쪽은 인민군 시체, 이쪽은 국군 시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거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예. 저희는 절대 그런 분들의 과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보듬고 싶습니다. 네. 보듬고 싶으나 이런 사안에 있어서 당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들의 주장만 자꾸 챙겨 들으시면서 네. 이상한 또 왜곡된 뉴스를 자꾸 그렇죠. 퍼다 나르시는 건 절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되지 않는다는 않죠. 거를 좀 우리가 아셨으면 할 일은 좋겠어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금 인내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뭐 예전에 저희 친척 한 분도 세월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시길래 그게 일시수익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보상금이 커 보이는 것이 단 한 푼도 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이야? 물론이죠. 변호사들이 다 계산한 겁니다. 어리다 보니까 일시수익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국민성금이 있어서 그게 많았을 뿐이지.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그랬었지. 부모들이 돈 자식 돈 벌려고 벌려고 한다. 아니었거든. 단 1원 한 푼도 아니었어요. 진짜? 예. 딱 계산돼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다른 얘기만 했죠. 그때 보수 언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건데 요즘 좀 상황이 좋아진 게 소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지만 과거에 언론 통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전자민주주의라고 해서 헌정 구조나 거버넌스의 구조가 이렇게 그냥 자유자재로 자기 방송을 만들 수 있고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그 상처받은 분들의 깊은 그 고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그런 참 피아니스트에서 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건 네. 아니구나. 네, 그렇게. 우리 인문결 연구소의 소장님으로서 네. 지금 채널에 이제 또 팟캐스트와 더불어서 TV까지 진출을 하시는 소장님의 포부 또는 앞으로의 책무를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이용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진짜 주옥 같은 중요하죠. 말씀들이었었어요. 지금까지 이거를 쭉 모아서 이렇게 어록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좋은 말씀들이 네. 많은데,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인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꼽자면은 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인문학이 제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인문학 이전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기대는 어떤 지주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했지만 저는 원래 이제 철학 출신이에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그러시구나. 철학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고 인문학을 하는 것인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철학이 과거에 이제 종교, 신앙 혹은 신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이유거든요. 뭐냐면은 과거에 철학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에 의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면은 나긋나긋 노곤노곤 이러면은 아무 생각, 우리 뭐 그렇잖아요. 잘 먹고 얼떨떨 취하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이제 공포가 있죠.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따스한 햇살에 햇볕 좋고 바람 살살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천둥이 빠바방 치고 이러면 무섭잖아요. 뭐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하늘이 노하셨다. 무슨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근데 이제 하늘이 노았다는 게 위에 뭐가 있지? 이거는 우리를 초월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초월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 가능한 우리 이성 안에서 가능한 그런 생각으로 해보자라고 출발한 것이 철학인데, 철학도 여전히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언가.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어떤 절대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절대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때는 이게 절대인데 조금 있으면 저게 절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할 수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에서 인문학이 굉장히 꽃피었던 시기가 있었죠.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인간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 근데 그걸 상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이 바로 플라톤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밀려버린 것이죠. 상대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갇혀가지고. 네. 근데 그 절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인정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재적이거든요, 이게.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몰락을 했다가, 르네상스가 지나면서 또 한 번 인문학이 확 꼽힌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본질주의라는 말은 잘 쓰질 않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본질주의자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실존주의자다, 나는 뭐 구조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본질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실존주의가 들어서면서 과거 그때를 이제 일컬어서 본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본주의라고 우리말로 쓰는 말 있잖아요. 예, 이게 예. 굉장히 좋은 뭐라고 할까요? 어휘선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휴머니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말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는 말로도 우리 바꾸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그 중심에다 두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중심에 둔다고 하면은 뭐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어떤 그 존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같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성을 자주 잃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잃죠. 네, 많이 잃어요. 이성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이성을 자주 놓고 싶고 버리고 싶고 너무 이성의 무게가 네, 무겁고 무거워서.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 우리는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죄인인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근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도 많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자주 넘어가고 그렇지만 이성을 또 한 번 다잡으려고 하고 이게 그냥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본질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죄의식을 갖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가까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실존주의 운동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제3의 이제 인문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인간 뭐 중심 맞는데 그거는 인본주의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휴머니즘은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셸 푸고 같은 사람도 그런 네. 얘기를 했었고 휴머니즘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왜냐면은 휴머니즘을 뭐라고 할까 근거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르네상스가 르네상스 시대 그 시대 이후로는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이렇게 쫙 피고 있는 그 완벽한 그 외모적으로도 완벽한 데다가 황금 비율에.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네. 천재잖아요. 네. 근데 천재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는 항상 롤 모델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느 대학에 나오고 뭐를 하고 이런 게 롤 모델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거기에 못 미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거나 못 미치거나 그냥 불행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약간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섞여 살았는데 네, 그렇죠. 광인들 광인들 같이 섞였다는 그렇죠. 의용했죠. 그게 이제 돈키호테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네, 가도 네.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휴머니즘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못 사는 거죠. 격리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푸코가 지적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신병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격리를 시키는 거죠. 본인도 좀 이상했는데요, 후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하니까 근데 같이 섞여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상하던 혹은 뭐 정상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는 비정상이든 정상이든 이렇게 나누는 거 없이 그냥 같이 인간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같이 살아왔다면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휴머니즘이라는 갈라지기 이름으로 시작해요. 갈라놓고 지금의 교육제도도 그런 패러다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주고 해서.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단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거지가 따로 이렇게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고 또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들이 또 집단을 이루고 살고 가둬놓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시작이 된 것이 휴머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이유로 휴머니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유명한 그 토론이 있어요. 촘스키하고 왜냐하면 촘스키는 약간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 휴머니즘적 입장에 있어요. 푸코하고 촘스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유명한 그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요? 네, 그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샷들이 대단해요. 대단하겠죠. 네덜란드에서 네. 근데 그것도 그랬을 것 같아요. TV까지 이렇게 아. 진짜 나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 저렇게 푸코하고 싸울 수 촘스키가 TV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이 네. 야, 저기 서양에서 우메르트 에코가 심판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텔레비전 저런 것도 나오는구나 되게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t the fourth debate of the International Philosophers Project. Well, let me begin in a slightly technical way
découverte scientifique, toute invention scientifique, ou même d'ailleurs toute innovation philosophique. Des règles non seulement linguistiques, mais épistémologiques, et qui caractérisent le savoir contemporain. Well, I think perhaps I can try to react to those comments within my own framework in a way which maybe will shed some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적인 어떤 큰 논쟁을 벌이면서 나온 것이 이제 현재 인문학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는 인문학 논쟁의 주제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 그거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푸고는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인간의 그 어떤 롤 모델 같은 거 네. 이런 걸 만들지 마라. 그냥 똑같은 인간이다. 뭐 이런 것들 반면에 이제 그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그 휴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플라톤주의자예요. 네.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이 이제 촘스키의 입장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래도 어떤 롤 모델이 있지 않냐, 이데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불변하는 것, 그다음에 그리고 유니버설하다는 것은 계속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 불변한다는 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다는 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선 이럴 수 있지만 저기선 저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상대성.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는 하죠. 그러니까는 그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다양한 것이고 다만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자기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얼마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하나의 롤 모델이 있다 그러면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 다르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보면 전 세계가 다 다르잖아요. 바로 그걸 이제 보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네네. 굉장히 그게 이제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그 민주주의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시민들이 각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자기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각자가 자기의 주권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조직이 될 때 이게 국가가 되는 네. 것이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원수들 모아놓고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이게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노 대통령께서는 그럼 좀 푸코적이네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시네요. 네. 그 촘스키 같은 그 인본주의, 현대적 인본주의가 영미의 맞아요. 전통을 많이 케인시안들이 그렇잖아요. 아. 항상 그 상지와 하우는 어쩔래 어쩔 수 없는 네, 네, 케인스 네. 얼마나 잘 나가서 스펙 네, 주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우리도 그런 전통이 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제가 그렇죠.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삼봉 정도전이에요. 그 천재. 예, 그렇게. 그래서 이런 탁 모델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마지막이 아니라 그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한테 국왕은 세습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신권 정치가 된다고. 신하는 선발된다. 그렇죠. 그러나 국왕은 그냥 세습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 대단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후고적 사고가 또 들어오는. 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 시민, 정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그게 이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그 하나의 그 단일한 어떤 본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 다양성들이 네.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수많은 다양성들이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의식이 없는 그냥 돌멩이들이라면은 이거는 그냥 그 뭐 콩가루죠. 그럼 뭐 콩가루 이렇게 모아놓은 자갈 모아놓은 뭐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게 의식이 있다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 다양성 이게 결국은 이제 주권이고요. 네. 네. 그냥 제가 권리하고 주권하고 굳이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조금 더 얘기고. 적극적인 네, 의미. 그렇죠. 주인 의식, 그렇죠. 언어식.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고 그냥 그 수동적 의미에서 나의 권리를 찾기만을 원한다면은 그게 이제 포퓰리즘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건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은
헌법으로 다시 귀의하는 것 같아요. 음.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정책, 특히 원리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왜 자유민주주의 논쟁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 자유자를 빼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문의 규정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다양성을 가진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네.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탕 발림이 들어오고 어떠한 정치적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결국 민주주의가 아닌 거겠죠. 예, 다양성 아래에서 그러한 기초, 헌정상의 그 기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미국 정치학자들이나 미국 헌법학자들은 첫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가. 둘째, 시장 경쟁이 공정한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지금 부시 이후에는 그게 많이 깨졌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나오는데 헌법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첫 방송인데 외교사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 그 원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인류 역사상 만들었던 원제국이 실제 150년을 못 가요. 생각보다 금방 망합니다. 그러네요. 네, 오. 150년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원제국이 성립되기 전에 이제 몽골부터 시작해도 200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려는 이제 원제국으로부터 침략을 여러 번 받으면서 나중에 뭐 충렬한 게 충자 들어가는 거의 속국화됐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원제국이 실제 고려한테 현실적인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아직 건재라는 그런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것을 고려의 뛰어난 석학들이 또 재조작을 해갖고 고려로 하여금 계속 원나라의 속국이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벗어난 게 처음으로 이제 신진 사대부리 나오면서 야, 저게 아니라 남송에서 나온 저 주위의 일원을 받아들이니까 원은 이게 지금 거야. 아니었어. 이거 아니었어. 오. 우리가 속고 산 거야. 어허. 원나라 한데 강성해서 우리가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다 망해가는 나라야. 그리고 우리가 좀 반란짐해도 원나라는 지금 저쪽에 유럽도 많고 동서에도 정신이 없어갖고 얘는 안 돼. 라는 얘기를 못하게끔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명교체기의 변화가 되지요. 근데 그 실제 논리는 남송 시절의 논리를 갖고 들어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은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국제관계의 변화, 또 중국의 출현, 또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죠.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깨어있는 방송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은 네.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좀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별로 힘이 없어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각으로 조직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TV도 그렇고요. 네네. 그런 좀 생각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인문학적인 바탕으로 또 법학적인 바탕으로 국제 감각을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국제 감각을 놓치고 이러면서 이제 나라 네. 망해 먹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국제에 흐르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어떤 지금 우리 이제 국제 뉴스에서 나오듯이 그런 정도의 그 단편적인 거라든가 네. 아니면 어떤 일이 나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데 머무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국제 뉴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넓은 틀로 크게 국제사회 동향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맞죠. 이영준 교수님하고 네.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잠깐만 정리해드리면요. 그냥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를 알기 위해서 국제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요. 국제 정치보다 더 국제 정치적인 게 국내 정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우리를 맞아요. 알기 위해서. 맞아요. 네, 국제 정치보다 더 국제 정치적인 게 국내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정세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사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필요한 거죠. 네. 외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봅니다. 네, 인문결 TV 오늘 그 유튜브 첫 개국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5.18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한 2시간여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 초심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얘기를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일관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깊이가 깊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쭉 따라가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팝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이 있으실 거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근데 저는 범인의 입장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앞서 수많은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굴러가면 그 롤모델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바람직한 이상향에 대해서는 좀 구심점 내지는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덜 힘들고 덜 헷갈릴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어떤 걸 좀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우리 지금 저는 시청자들께서 수많은 다양성 좋아? 나는 근데 그 다양성 가운데 저 다양성은 정말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분출되는 화, 이 본능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걸 좀 사귀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마디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따위 다양성은 인정하기 어려운데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자유와 관련해서도 그 유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 다양성 사실 뭐 비슷한 네. 맥락이죠. 근데 자유라는 것은 구속받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구속받지 않는 것은 어디 가게 가서 아무거나 집어먹고 뭐 이런 것들도 그걸 구속받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걸 자유라고 우리가 이제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 없어야 되는데 다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거기가 경계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은 자유를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이게 다른 데서는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방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유를 구속을 받죠? 안 받아요. 내 자유가 문제가 될 때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갈 때거든요. 네.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상호 간의 관계인 것이죠. 내가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제가 자주 쓰는 상호 주체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내가 있는 만큼 저 사람도 있고 내가 싫은 만큼 저 사람도 싫고 내가 좋은 만큼 저 사람도 좋고 내가 자유를 갖고 싶으면 저 사람도 당연히 자유를 갖고 싶다는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 그 한계가 거기라는 이제 그 말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양성 다 좋은데 이것만은 정말 내가 싫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정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그 한계가 느껴질 정도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양성 다 맞는데 그 다양성을 그러니까 다양성을 깰 수 있는 그런 다양성 그것들은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하나의 보편화시키는 롤 모델이라는 것, 그거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다양성을 보장을 해야 되느냐? 그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의 보편적인 그 롤 모델을 지향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라는 의미와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인간 내재적으로 들어있는 이런 것이지만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러 군데서 다 쓰인다 그런 의미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이라 얘기하면은 사람은 그 프로테인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백질을 그리고 그 탄수화물도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분 다 그럴 네네. 거고 그 다음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럴 거고 이거는 인간이면 마찬가지. 일반성은 일반이라는 그렇다. 거예요. 예. 근데 보편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그러면 단백질 들어있고 저 탄수화물 들어있고 적당한 지방과 뭐 이런 거 비타민 햄버거 좋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햄버거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보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맥도날드제이션 이렇게 하는 거.
코카콜리제이션 이런 거. 이게 소위 지금 말하는 그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원리가 돼버리는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전 세계 어딜 가나 노란 M자가 딱 보이는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보편주의로 흐르는 그런 거라는 거. 이게 약간 이제 후코가 얘기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본질주의를 이제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많은 다양성을 보장을 하는데 어느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하나의 다양성으로서 내 주장을 얘기해 볼게 라고 하는데, 그 주장이 이런 식의 그 보편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른 걸 잠식해버리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건 보편성 안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편성을 침해하는 그런 무언가는 보편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 안에 어딘가에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박멸을 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이용준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정치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선악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폭력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데 저건 악이다 해버리지 말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한 데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좀 그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악으로 너무 섣불리 구별을 해버리면 이게 폭력으로 바로 이제 가는 그 지름길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선, 악을 정치에서 빼버리고 생각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빼버리면 뭐가 남느냐? 다양성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나, 나는 무슨 생각을 하나, 거기서 이거를 뭐라고 할까, 최소한 최소 공배수인가요? 이게 최대 공약수인가 같죠?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것. 그걸 우리 타협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소통이라고도 네. 하고 그거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독할적으로 답답하다. 근데 저 사람은 안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왜 내 답답함을 저 사람에게 강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혁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매번 혁명을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는 바로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죠. 전 혁명을 좋아하지만 혁명이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면 그게 좋은 거죠.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용준 교수님도 간단히? 네, 간단히 또 뭐 우리 한 인간 말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거고, 우리는 모두 죽는다.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거라. 다르다. 그 다양성이 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양한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때는 헌정 구조로 다시 귀리하는 거죠. 그 민주주의 원리로. 네. 결국 우리 사회 속에서 개개인의 시민들이 그 다름 속에서 각자의 자아가 발견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오늘 5.18이니까 예.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진실의 문제들은 그 5.18의 주모자들이 죽기 전에 좀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뜻이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시간인데 항상 이렇게 길게 갈 건 아니고요. 개국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여 동안 길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사실은 저는 인문학에 깊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법학도도 아니었고, 다만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얕고 다양한 지식들을 좀 섭렵을 해왔는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언가 좀 분산돼 있었던 제 지식이, 그리고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지혜가 좀 모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요런 쾌감을 한번, 지적인 쾌감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문결 TV 꼭 구독해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좀 말이 안 통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야,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너 들어볼래? 우리 같이 들어보고 토론해볼까? 이런 거리로도 삼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 인문결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봐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해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입을 꼭 다물고 끼고 왔으면 어떻게 하세요? 해될 일은 없네요. 네. 네, 해될 일은 없습니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는 절대 되지 않으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같이 뵐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